허기워기. 허기허기는 2021년 10월 출시된 1인칭 생존 호러 게임인 파피 플레이타임에 등장하는 공포의 존재입니다. 파피 플레이타임은 그래픽이라는 기발한 장비를 이용해 퍼즐을 풀어나가는 재미있는 진행 방식과 사실감 넘치는 그래픽, 그리고 극도로 긴박한 공포 분위기로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입니다. 우와, 재밌겠다. 재미는 무슨, 무섭다고 울지나 마라. 파피 플레이타임의 전반적인 스토리와 게임 진행 방식, 공포 요소 등은 밴디와 잉크 기계, 그리고 버려진 인형을 주제로 공포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점은 프레디의 피자 가게와 매우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뭐야, 표절하냐? 하지만 파피 플레이타임만의 압도적인 공포 분위기와 추격심, 독특한 진행 방식은 분명히 두 게임을 뛰어넘는 매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매력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게임의 인기만큼이나 주인공을 추격하는 공포 캐릭터인 허기허기의 인기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져 다양한 팬아트와 괴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허기원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어디 허시예요? 파피 허시다. 게임 속 허기허기는 푸른색 털로 뒤덮인 인형 형태의 거대한 체구에 가늘고 긴 팔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플레이어를 끝까지 추격해 날카로운 이빨로 공격하는 난폭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허기허기의 외모나 성격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악령이 된 밴디와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생동감 넘치는 표정과 움직임은 물론 극도로 긴장감을 만들며 추격해오는 무서움은 악령으로 변한 밴디를 뛰어넘기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파피 플레이타임 게임 스토리와 게임 속에 등장하는 허기허기의 모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빠, 내가 해볼게. 너무 무서워서 안 돼. 치사해. What's the time? Playtime! 여러 종류의 인형을 제작하던 플레이타임사는 파피란 인형이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면서 대박이 나게 됩니다. Poppy's as lovable as a real girl, and she talks like one too. Hi, my name is Poppy. 덕분에 공장은 매일 바쁘게 돌아갔고 아이들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운영해가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계속 성장하던 플레이타임사에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하던 직원들이 모두 실종되는 사건이었죠. 범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실종된 직원들의 행방 또한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플레이타임사는 문을 닫게 됩니다. 10년이 지나 예전 플레이타임사 직원이었던 주인공에게 노란색 비디오 테이프와 편지 한 장이 배달됩니다. 노란 비디오 테이프에는 파피 인형 광고와 Anything else? 견학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직원들이 여전히 공장 안에 있다며 돌아와서 꽃을 찾아달라는 괴상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에 그려진 꽃이 바로 비디오 테이프 마지막 부분에 잠깐 등장했던 꽃 모양과 같은 모양인 걸 알게 됩니다. 주인공은 그 꽃이 그려진 곳을 찾아가면 직원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꽃 이름이 뭐예요? 꽃 검색해봐라. 그렇게 주인공은 한밤중 공장으로 떠나게 되고 입구에 들어서자 오랜만에 다시 찾은 플레이타임은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인형들의 잔해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아주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겼던 걸로 보여졌습니다. 안내 데스크 위에 초록색 테이프를 틀자 공장의 개발 책임자였던 레이스 피에르의 무단 침입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개찰구를 지나 공장 내부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출입구는 막혀 있었고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높게 달려있는 스위치를 눌러 출입구를 열어야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갈 방법을 찾기 위해 주인공은 직원 전용 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검색하면 다 나와. 책상 위에는 파란색 비디오 테이프 있었습니다. 얼른 집어 재생시키자. 예전 직원들이 일할 때 착용했던 그래팩이란 신기한 장비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등에 메고 사용하는 장비인 그래팩은 양팔이 쭉쭉 길게 늘어나고 물건을 밀어내거나 잡아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전기를 통하게 만드는 기능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리 잡을 때 좋겠어요. 등짝 스매싱 할 때도 참 좋겠지. 설명이 끝나자 옆쪽에 실제 그래팩이 놓여있던 벤트의 유리막이 열렸습니다. 주인공은 얼른 그래팩을 착용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장 내부 출입문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 팩을 이용해 손을 쭉 뻗어 출입구 위에 스위치를 누르자 드디어 공장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공장 내부 한가운데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허기허기 인형이 주인공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주인공은 꽃이 그려진 비밀 공간을 찾아가기 위한 떨리는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 팩을 이용해 잠겨있던 또 다른 문들을 열면서 공장의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주인공. 안으로 들어갈수록 음산한 기운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주인공이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음을 느끼던 그 순간 눈앞에는 괴물로 변해버린 채 울부짖는 허기허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허기허기는 무서운 속도로 긴 팔을 흐느적거리며 주인공을 쫓아오기 시작하고 주인공은 허기허기를 피해 미로처럼 복잡하게 연결된 벤트를 미친듯이 뛰어다니게 됩니다. 이때 들리는 허기허기의 발자국 소리는 숨막히는 공포를 느끼게 만들죠. 아, 너무 무서워. 아빤 지렸다. 그렇게 한참을 도망치던 주인공, 가까스로 허기허기를 해치워버리고 이 길을 모면하게 됩니다. 휴, 살았다. 뒤를 돌아본 주인공은 반대편에 꽃이 그려진 비밀 공간을 보게 됩니다. 꽃 검색해봤더니 저 꽃은 양귀비라는 꽃이래요. 그래, 맞다. 영어로 파피가 양귀비란 뜻이다. 양귀비는 강렬하고 화려한 꽃인데 사람을 홀리는 뛰어난 매력을 가졌지. 중국 당나라 시대의 최고의 미인의 이름이 양귀비였는데 그의 버금가는 아름다움을 지녔다고 해서 양귀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 입구로 들어서자 안에는 긴 복도가 이어졌습니다. 복도 제일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상자에 들어있는 파피 인형이 보였습니다. 주인공이 상자의 유리문을 열자 화면은 암전되며 파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You opened my case. 이렇게 파피의 플레이 타임 챕터 1은 끝나게 됩니다. 과연 주인공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왜 파피는 주인공을 다시 공장으로 불러들인 걸까요? 그리고 우리의 허기허기는 정말 이대로 죽고만 것일까요? 현재 제작사에서는 파피의 플레이 타임 챕터 2의 트레일러 영상을 이미 공개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챕터 2가 출시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공포 캐릭터 허기허기를 챕터 2에서 꼭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낭남. 피낭남은 태국 귀신 중 하나로 태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귀신이기도 합니다. 피낭남의 피는 태국어로 귀신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의 이름에 벽수기, 구묘기, 팔척기 등 귀자가 끝에 붙는다면 태국 귀신의 이름에는 피암, 피팝, 피타이홍 등 귀신을 뜻하는 피자를 앞에 붙인다고 합니다. 그럼 파피의 피도 그런 건가? 그건 아니지. 파피 들어가. 피낭남에서 낭남은 태국의 전통춤인 람을 추는 여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즉 피낭남은 태국 전통춤을 추는 여자 귀신이란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뭔가 그 모습을 상상만 해봐도 소름 끼칠 것 같기는 합니다. 태국의 스트림 음원 파이터네. 허니제이 짱. 태국 전통춤인 람은 사람들에게 큰 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에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며 많은 여성들은 낭남이라는 직업을 갖길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전 태국에서는 낭남이 되기 위해서 아주 힘든 과정을 견뎌야만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서는 안 됐고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은 더더욱 금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기고 몰래 남자와 연애를 하다가 들켰을 땐 그대로 잡혀가 불에 태워버리는 아주 끔찍한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잔인해. 사랑이 무슨 죄라고. 원래 사랑은 아픈 거야. 엄마 사랑해서 아빠도 많이 아프겠네. 아니, 완전 건강한데. 이렇게 사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 속에 던져져 죽게 된 여자의 억울한 원한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분노로 가득 찬 피낭남이 되어 사람들에게 복수하며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피낭남은 람을 출 때 입는 전통 의복을 입고 창백한 얼굴을 가진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늦은 밤, 한적한 거리나 어두운 방에 주로 나타나며 매우 기괴한 동작의 춤을 아주 천천히 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낭남이 등장할 때에는 어디선가 태국 전통 음악이 천천히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피낭남은 천천히 춤만 계속 출 뿐 사람들을 향해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 춤만 추지? 댄스 배틀 하자는 건가? 댄스 배틀은 역시 피넛이지. 피넛짱. 피낭남의 기괴한 춤을 한번 보게 된 사람은 피낭남의 춤을 계속 넋놓고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피낭남의 춤을 지켜본 모든 사람에겐 아주 큰 불행이 찾아오거나 갑자기 큰 병이 생겨 죽게 되는 저주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태국의 스트릿 우먼 파이터 피낭남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낭남이 춤을 시작하기 전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얼른 도망쳐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피낭남의 저주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태국에 가게 되신다면 항상 주위를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에서 피낭남이 춤을 추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태국도 못 가. 그러니까 카툰 도그. 카툰 도그는 캐나다 공포 그림 작가 트레버 핸더슨이 만들어낸 괴생명체입니다. 이름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소름창고 22탄에 소개했던 카툰캣과 관련이 있는 존재이죠. 트레버는 두 개체가 서로 같은 종족이며 성격과 능력 또한 거의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카툰 도그의 외모는 역시 카툰캣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색 고무 재질의 피부에 손에는 흰 장갑을 끼고 있으며 삐뚤빼뚤한 여러 개의 이를 드러낸 괴기스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툰캣과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카툰캣이 고양이처럼 쫑긋한 귀를 가진 반면 카툰 도그는 개처럼 축 늘어진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카툰캣이 납작한 입을 가졌다면 카툰 도그는 주둥이가 튀어나왔으며 강아지처럼 침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툰 도그가 가진 또 하나의 다른 점, 바로 카툰 도그는 팔과 다리의 역할을 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툰 도그가 카툰캣보다 더 기괴한 모습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카툰 도그 역시 카툰캣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몸 길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카툰 도그 역시 카툰캣처럼 눈앞의 상대를 무자비하게 공격해버리는 극도의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카툰 도그는 상대의 머리만 먹어치워버리는 잔인함까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카툰캣이 자신만의 장소에 침입한 사람만을 공격한다면 카툰 도그는 자신만의 장소에 침입한 사람뿐만 아니라 직접 인간들을 사냥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카툰 도그는 카툰캣과 비슷한 시기인 1930년대 인기 있던 만화 캐릭터였는데 점점 인기가 사라져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게 됐고 카툰 도그의 외로움은 인간에 대한 분노심으로 변해 결국 현실 세상으로 나와 자신에게 변심한 인간들을 복수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카툰 도그와 카툰캣이 서로 같은 종족이긴 하지만 개와 고양이라는 천성적인 관계로 인해 둘의 사이는 서로 아주 불편한 사이라고 합니다. 트레버 핸더슨은 카툰캣과 카툰 도그 둘 다 현실 세계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공포의 존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카툰만 붙이면 100개도 넘게 만들겠구만. 트레버 영화 다음엔 카툰 치킨 해주세요. 내는 카툰 카우로 좀 부탁합니다. 카툰 마우스. 소름창고 22탄과 73탄에 소개됐던 카툰캣과 카툰 도그, 그리고 그들의 무차별적인 인간 사냥을 돕는 또 다른 카툰 캐릭터가 존재하고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카툰 마우스. 카툰 마우스는 카툰캣과 카툰 도그처럼 트레버 핸더슨이 창조한 것이 아닌 그의 팬에 의해 만들어진 괴생명체입니다. 트레버 팬더미키에서 아이디 티프릭234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카툰캣과 카툰 도그로부터 모티브를 얻고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카툰 마우스는 이름처럼 G 만화 캐릭터 모습에 카툰캣 카툰 도그와 같은 검은색 고무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귀가 무언가에 물어뜯긴 자국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섬뜩하고 악랄해 보이는 카툰캣과 카툰 도그의 표정과는 달리 카툰 마우스는 뭔가 불쌍하고 어리숙해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몸 길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카툰 마우스는 카툰캣과 카툰도그를 도와 인간을 해치고 잡아먹는 일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원래 카툰 마우스는 겁이 많고 친절한 성격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는 걸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와 쥐의 천적 관계 때문에 카툰 마우스는 본능적으로 카툰캣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기 싫은 일도 카툰캣이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카툰캣 몰래 인간을 도와줬다가 카툰캣에게 들켜 한쪽 귀를 물어뜯긴 적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카툰 마우스는 카툰캣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내키지 않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인간들에게 위협을 가할 것 같지만 카툰 마우스가 인간들을 공격할 때엔 카툰캣 카툰도그처럼 매우 괴기스러운 형태로 그 모습을 바꿔 공격한다고 합니다. 탄생 배경이 인기 만화 캐릭터였던 카툰캣이나 카툰도그와 다르게 카툰 마우스는 원래 바르솔롬이라는 이름의 실험용 쥐였다고 합니다. 카툰캣을 연구해오던 과학자들은 어느 날 카툰캣에게서 채취한 DNA를 실험용 쥐에게 여러 번에 나눠 주입하는 실험을 했고 조그맣던 바르솔로미는 점점 카툰캣과 비슷한 형태의 괴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점점 난폭해지던 바르솔로미는 격리시설을 부수고 밖으로 나왔고 여러가지 생체 실험을 하며 자신을 괴롭혔던 과학자들을 모두 없애버린 뒤 실험실을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실을 나올 때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실험용 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실험실에 불을 질러 그동안에 모였던 실험 자료들을 전부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실험실에서는 불에 타다 남은 2장의 관찰 기록지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관찰 기록 37. 바르솔로뮤가 점점 불안정한 상태로 변해가고 있다. 얼마나 더 바르솔로뮤를 격리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애초에 이 실험을 시도하지 말았어야 했다. 관찰 기록 38. 바르솔로뮤가 격리실을 부수고 탈출했다. 어떻게 하면 바르솔로뮤를 진정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어찌됐든 내가 아는 건 그 녀석이 실험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를 잡으러 올 거라는 것이다. 만약 이 실험 기록을 보고 있다면 절대로 나를 찾지 않길 바란다. 나는 죽은 시체나 다름없다. 포켓몬스터 괴담 1996년 최초 공개된 이후로 어린이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온 포켓몬스터. 최초 게임으로 발매된 포켓몬스터는 큰 인기에 힘입어 여러 편의 만화와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1997년 우리나라에서도 만화 포켓몬스터가 TV로 방영되면서 어린이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귀엽고 기발한 외모와 능력을 가진 다양한 포켓몬스터들은 전 세계 어린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어른들에게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포켓몬고라는 모바일 게임이 출시되면서 포켓몬스터는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며 그 인기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포켓몬의 종류 또한 1세대에 150마리부터 시작해 현재 896마리까지 그 종류 또한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독특한 이름과 외모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내는 걸까요? 진짜 포켓몬 개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포켓몬스터에 알고 나면 소름 돋는 괴담들이 몇 가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물론 팬들의 추측에 의해 만들어진 괴담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짜이거나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많지만 그 중에는 제법 진짜라고 믿을 법한 괴담들도 몇 개 있답니다. 이번 소름창고 75탄에서는 포켓몬스터와 관련된 소름 돋는 괴담 몇 가지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식물인간.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주인공인 한지우. 최고의 포켓몬 트레이너를 꿈꾸는 10살의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포켓몬스터 팬들 사이에 잘 알려진 주인공 한지우와 관련된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우는 코마 상태로 누워있는 식물인간이며 포켓몬스터에서 벌어지는 모든 에피소드들은 전부 다 누워있는 지우의 상상이라는 괴담입니다. 이 괴담의 시초는 포켓몬스터 1기 첫화 포켓몬 너로 정했다 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화에서 깨비참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깨비참태의 공격을 받게 된 지우와 피카츄. 한참 동안 깨비참태의 공격을 피해 도망치던 지우. 더 이상 깨비참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맨몸으로 깨비참태와 맞서려는 그때 갑자기 그곳에 엄청난 파워의 번개가 치게 됩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지우가 눈을 떴고 하늘을 날고 있는 전설의 포켓몬인 칠색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10살짜리 어린아이가 번개에 맞고 살아난다는 건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팬들은 지우가 번개를 맞자마자 죽었거나
최소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또한 평생 만나기 힘든 전설의 포켓몬을 첫 화에서부터 만나게 했다는 설정 자체가 지우가 번개를 맞고 식물인간이 되어 상상 속에서 칠색조를 보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편들에서 지우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만나게 되는 여자 경찰과 간호사의 외모가 하나같이 모두 똑같은 얼굴을 하고 등장한다는 점을 들어 지우가 번개를 맞고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경찰과 간호사에 대한 모습을 자신의 상상 속에서 등장시키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이후 제작된 다음 시리즈들에서도 지우가 전혀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10살짜리 소년으로 나온다는 점 역시 모든 스토리가 지우의 환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괴담처럼 지우는 진짜로 정신만 깨어있는 식물인간 상태이며 포켓몬스터의 모든 스토리가 지우의 환상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맞는 걸까요? 덩쿠리는 익사한 나이? 다음 괴담은 포켓몬 도감 114번에 등록된 덩쿠리와 관련된 괴담입니다. 파란색 덩쿨로 꼬불꼬불 뒤덮여 있는 덩쿠리가 사실은 물가에서 실종된 아이였다는 괴담입니다. 1세대 포켓몬인 덩쿠리는 포켓몬 1세대 게임인 레드그린 버전부터 등장합니다. 게임 속에서 덩쿠리는 태초마을과 홍련섬을 연결하는 21번 수로에 있는 풀숲에서만 출연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풀숲은 울타리로 막혀있어 플레이어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한 NPC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아이가 물에 빠져 실종된 적이 있지. 그 뒤로 주민들이 이곳에 울타리로 막아놨다네.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우린 깐부니까. 또한 포켓몬스터 4세대 디피도감에서는 덩굴에 숨겨져 있는 얼굴을 본 사람은 아직 없다 라고 덩쿠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덩쿠리가 신고 있는 빨간 신발을 들어 익사한 아이의 다리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을 토대로 일부 팬들은 덩쿠리는 21번 수로에서 익사한 아이이며 물에 떠내려가다 수풀에 얽히고 설켜 지금의 덩쿠리 모습으로 변한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슬리퍼는 아이를 납치하는 포켓몬. 포켓몬도감 97번에 등록되어 있는 슬리퍼 96번 슬리피의 최종 진화 형태 포켓몬입니다. 그런데 이 슬리퍼가 아이들을 납치해가는 포켓몬이라는 괴담이 있습니다. 슬리퍼가 아이를 만나면 손에 들고 있는 동그란 추로 최면을 걸어 잠들게 한 뒤 납치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포켓몬도감에는 슬리퍼를 추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며 아이에게 최면을 걸어 어딘가로 데려간 사건이 있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가 진화하기 전 형태인 슬리피의 모티브가 바로 인간들의 꿈을 먹는 상상 속 동물 맥이라는 사실에서 슬리퍼가 최면으로 아이들을 잠들게 한 뒤 어디론가 납치해간다고 추측합니다. 또한 포켓몬스터 10주년 기념으로 포켓몬별 기념 티셔츠가 공개되었을 때 슬리퍼 기념 티셔츠에는 아이를 납치하는 슬리퍼의 그림이 프린트되어 있는 점을 들어 슬리퍼가 아이들을 납치해가는 포켓몬이라는 사실을 제작사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파라섹트는 버섯에게 조종당하는 죽은 벌레. 포켓몬도감 47번 파라섹트. 언뜻 보면 소라게로 착각할 수 있는데 몸 위를 덮고 있는 것은 소라가 아니라 바로 버섯입니다. 그저 작고 귀여운 포켓몬으로 보이는 파라섹트와 관련된 소름 돋는 괴담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파라섹트는 사실 몸 위에 있는 버섯에게 조종당하는 파라스의 시체이다 라는 소름 돋는 괴담입니다. 우선 진화하기 전인 파라스일 때는 위에 달린 버섯의 크기가 아주 조그맣지만 파라섹트로 진화하고 나면 몸을 덮을 정도로 버섯이 자라나 커지게 됩니다. 포켓몬도감에서는 이 버섯을 동충하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괴담에서는 이 동충하초가 파라섹트의 진짜 주인이며 몸은 그냥 죽어있는 파라스라고 추측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근거로 파라섹트의 뿌연 눈을 들었습니다. 진화하기 전 뚜렷했던 파라스의 눈동자가 파라섹트로 진화 후엔 좀비처럼 뿌옇게 변해버린 것은 파라스가 죽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1기에 등장하는 파라스가 파라섹트로 진화하기를 두려워하는 건 죽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충하초의 탄생 과정에 파라섹트 괴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동충하초는 죽은 곤충을 숙주로 삼아 곤충의 내장을 빨아먹으며 자라는 버섯으로 최종적으로 곤충의 내장을 모두 빨아먹고 나면 버섯 물질을 다시 곤충의 몸속에 채워넣으며 실제로 곤충의 신경을 조종해 몸을 움직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폴리곤 발작 사건. 이번 내용은 괴담이 아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포켓몬도감 137번에 등록된 폴리곤, 영어로 폴리곤은 다각형을 뜻하며 3D 그래픽을 이루는 기본 단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인공 포켓몬인 폴리곤. 1997년 12월
일본에서는 폴리곤과 관련된 엄청나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폴리곤 쇼크라고도 불리는 폴리곤 발작 사건. 1997년 12월 16일 일본에서는 포켓몬스터 38화 전대전사 폴리곤 편이 방영되었습니다. 주인공 한지우와 일행들이 폴리곤이 있는 컴퓨터 세계로 들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만화 제작사에서는 컴퓨터 세계를 보다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빨간색과 파란색 이미지를 매우 빠른 속도로 깜빡이는 효과를 여러 번에 걸쳐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당시 TV를 시청하던 여러 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최종적인 피해 환자는 750명의 아이들로 집계됐으며 TV 화면으로 인해 광과민성 증후군을 겪은 것으로 판명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방송을 내보냈던 TV 도쿄는 국민들의 큰 질타를 막고 머리 숙여 사과했고, 만화 제작사에서는 포켓몬스터 38화 원본 테이프를 완전히 폐기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포켓몬스터의 TV 방영이 한참 동안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작사에서는 이후에 제작한 애니메이션들에 더 이상 폴리곤을 등장시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리곤 발작 사건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발작을 일으킨 TV 프로라고 기네스북에 등재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던 포켓몬스터에 이런 여러가지 소름돋는 괴담이 있었다니 조금 놀랍지 않으셨나요? 괴담은 단순히 만들어진 소설일 뿐 진짜라고 믿고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명의 상상들로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이니까요.